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주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 팀이 거의 20, 30대 팀이었는데 가슴으로 제가 트래핑을 해서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상대방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아가지고요. 인생골이 나올 뻔했는데 그 인생골 한 번에 대한 기억 때문에 비를 쫄딱 맞으면서 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그 축구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반면에 어제는 하루 종일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이런저런 자료 만들고 중동 관련된 자료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세계사, 국사 공부는 좀 좋아하긴 했지만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당 나라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과 그 시대가 겹치나요? 뭐 그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 나오면 정말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었는데 세계사를 조금 더 재미있게 시험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어떤 연대에 그렇게 외우는 식으로 좀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세계사나 국사 공부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주식시장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주식시장의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찾아가다 보면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자료 만들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신문이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오늘은 월요일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오늘도 뒤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메모리 하락 끝, 고부가 디램 증산 서두르는 삼성과 SK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젠 DDR5의 시간이다. 상반기에는 감산, 연말에는 증산. 글로벌 시장 둔화로 대대적 감산에 들어갔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메모리 증산을 서두르고 있다. 벌써 증산하나요? 상대적으로 가격 반등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낸드 플래시와 일부 디램에 대한 감산은 계속하지만 그렇네요. DDR5와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칩 생산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 DDR은 디램 표준 규격으로 데이터 입출력 통로가 하나였던 SDR 싱글과 달리 입출력 통로가 2개로 속도가 2배 빠르다. DDR5는 현재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주류인 4세대 DDR4와 비교해서 데이터 용량은 4배. 데이터 용량이 4배나 늘어나는군요. 처리 속도는 2배가 높은 최신 세대 디램이다. DDR4에 비해서도 가격이 최대 40%나 비싸다. DDR5, DDR3, DDR4 얘기가 많이 하는데 DDR이 뭔지 아주 여기 친절하게 사진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 해가지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자고요.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의 표준 규격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한 개인 SDR과 달리 이 DDR이 더블이고 SDR의 S는 싱글이겠네요. 싱글 데이터 레이트인가 보다 그죠? 이 SDR과는 달리 통로가 2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빨라지고 4세대와 비교해서 4배, 용량은 4배, 데이터 처리 속도는 2배. DDR5는 올 상반기만 해도
전체 D램 매출에서 한 자릿수 8%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다. 하지만 생성형 AI 수요 증가와 반도체 시장 회복을 계기로 기업들이 성능과 가격에서 월등히 앞서는 DDR5 전환을 서두르면서 빠르게 시장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요. 시장 조사기관 옴니아에 따르면 DDR5 매출 비율은 올 4분기에 20%를 넘어섰네요, 벌써. 내년에는 51%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 2에서 3년간 메모리 시장 주류였던 DDR4를 추월한 주력 제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DDR4가 나왔던 게 DDR3에서 DDR4로 넘어갔던 게 2013, 14, 15년도거든요. 그때 15년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이익이 왕창 납니다. 그런데 주가는 2013년, 14년도에 되게 강했었고요. 15년도에 이익이 최고점 나왔을 때는 역시 그때도 주가가 또 미리 빠집니다. 왜냐하면 16년 줄어드는 매출과 이익을 미리 선반영하니까요. 그때 모바일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2013년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등으로 올랐을 때 그때 뭐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24% 가까이 했었고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스마트폰 자체가 침투가 빠르게 되면서 2013년 정도가 스마트폰이 침투율이 30에서 한 50 가고 나중에 15년도에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어디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모바일은 조만간에 세츄레이션 된다. 네, 그래서 아니 50% 이 정도에 뭘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벌써 얘기 하나 했더니 역시나 그 이후에는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꺾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DDR4가 그때 또 클라우드 혁명이 있었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2012, 13, 14년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또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가 뭐지? 하면서 그때는 지금 생성형 AI 얘기하듯이 클라우드 이제는 개별 PC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클라우드 들어가서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 할 거고 저장도 다 클라우드에 하고 그런 얘기가 한창 있었고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하드웨어에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 D램이 그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DDR4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DDR5가 침투하고 있고 올해 반도체를 내년까지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DR5의 침투율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2013, 14년하고 너무 비슷한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좀 전망을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4분기에 DDR5 매출 비중이 20% 서버용 D램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1%까지. 이 서버용 D램이 도대체 언제 이제 교체가 되냐. 2017년, 18년도에 엄청난 이제 서버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 DDR5로 언제 교체가 되나 계속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서버용 D램도 DDR5가 내년에 50%까지 침투합니다. 이 안 바꿀 수가 없는 게요. 서버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다 소모하다 보니까 이 DDR5가 전력 효율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열도 많이 나오고요. 반도체 기업들은 일제히 DDR5 정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본격 업황 반등 시점에 고부가 가치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올 4분기부터 DDR5 생산을 전면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현재 화성에서 DDR4 등 범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평택에서
DDR5 등 최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DDR5 생산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은 올해 메모리 칩 감산을 선언하면서 그 대상을 DDR4와 낸드 플래시 일부 제품으로 제한을 했고요. 지난 5월 12나노급 16GB DDR5 D램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용량을 2배 늘린 32GB DDR5 개발에도 성공을 해서 연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지난 4월 실적 발표에서도 DDR5 수요 증가세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DDR5에 대한 첨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DDR5 양산을 시작한 SK 하이닉스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지난 5월 D램 중 가장 앞선 10나노급 5세대 DDR5를 개발해서 차세대 서버용 CPU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인텔에 제공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자사 DDR5를 탑재한 인텔 CPU가 역대 최고 성능을 보이면서 향후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도 DDR5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연내 업계를 선도하는 DDR5의 출하를 시작할 것이며 내년 초 회사의 DDR5 물량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DDR4를 넘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네요. 내년 초면 DDR5 물량이 DDR4를 넘어선다고 마이크론의 CEO가 얘기를 했었네요. 생성형 AI가 기폭제인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을 DDR5 대중화 원년으로 보고 있고 부진에 빠졌던 글로벌 PC 시장이 내년부터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 센터 서버 교체 수요가 늘면서 DDR5가 주력 메모리로 탑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성능에서 뛰어난 DDR5의 가치도 뛰고 있다고 하네요. 전자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 재고를 털어내는 대신에 DDR5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늘리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 따르면 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해 14조 원가량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도 시클리컬 산업이잖아요. 네, 시클리컬인데 다른 철강 화학하고 다른 점이 새로운 전방 산업이 굵직굵직한 게 탄생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반도체에 대한 수요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그 오프라인 경제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백화점 같은 거 막 짓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극장도 CGV 같은데 극장도 막 짓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시멘트, 골재 그리고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신경제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온라인하고 전산을 통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반도체가 계속 들어가는데 PC에서 모바일에서 데이터 센터 거기다가 이제 AI 뭐 이런 거까지 전방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범용 제품부터 이렇게 신성장 산업에까지 계속 메모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반도체 빗그로스라고 하죠. 성장에 그 수요 쪽 성장이 연 15% 정도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모바일이 안 팔리면서 작년에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 성장이 한 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과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공급은 15%에 맞춰서 막 만들어냈는데 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성형 AI부터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도체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PC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반도체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은 무기였습니다. 무기. 최근에 보면 뭐 무기도 그죠? 엄청난 국방비 지출을 하면서 무기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반도체 시장 전망이 내년에 10조 원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서학개미 전쟁 나자 순식간에 매수 1위 한 미국 주식은 이라는 기사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네, 투기하시는 분 말고요. 네, 내가 투기하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는요. 투자에서 성공한 다음에 투기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투기적인 매매로 해서 돈 버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투기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극소수 있습니다. 극소수 한 0.5%? 네, 1000명 중에 5명. 내가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들 정도 실력이 된다 하시면 투기적으로 매매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주식시장은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 투기꾼이 실제로도 90%이고 제가 그 투기꾼이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고요. 자, 서학개미 뭘 샀는가 보겠습니다.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학개미들이 배당주 등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13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상장지수 펀드 ETF를 제외하고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과연 뭘까요?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을 316억이나 사셨고요. 이어 배당주로 꼽히는 코카콜라 233억 사셨고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를 131억 해서 순매수 종목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총 379억 4천만 원어치 순매도의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379억 매도를 했고 전체로는 순매도를 했는데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이 종목들이네요. 야, 다들 공부 참 열심히 하신다 그죠? 리얼티 인컴 그리고 아이온큐. 코카콜라는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코카콜라 최근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먹는 거 다 떨어졌잖아요. 도미노 피자, 코카콜라, 펩시코 등등. 비만 치료제를 이용하면 식욕이 감퇴해가지고 안 먹게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빠졌는데 과연 그럴까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다이어트 열풍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먹는 즐거움을 그걸 갖다가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우리가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뉴욕의 센트럴 파크 업 이스트 그죠? 어플 이스트 그쪽이 이제 부자 되게 뭐 몇백억짜리 집들이 많은 그쪽인데 의외로 그 동네에서 처방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부자들이 처방을 받는데 그 동네에 제가 아들 졸업식 때문에 갔다가
그 동네 가니까 날씬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은 60세 이상의 비만율이 48%라고 신문에서 읽었죠. 그죠? 60세 이상.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에서 비만인 분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은 60세 이상인데도 비만율이 48%나 되다 보니까 정말로 날씬한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 동네 갔더니 운동하시고 이 쉐이퍼가 좋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 여자 다 해서.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완벽한 몸을 위해서 저걸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드시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코카콜라나 도미노 피자나 이런 게 좀 안 팔릴 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좀 너무 오버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슬림해지면 기존에 입던 옷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고가 의류 업체들이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아디다스, 나이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류 아디다스나 나이키 생산해 주는 OEM 업체들 주가가 다 박살이 났었는데 오히려 옷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요 부분 안 읽었네요. 리츠인 리얼티 인컴은 매월 배당금을 매월 주네요. 리츠 REITS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투자 ETF 같은 거죠. 리얼티 인컴은 매월 배당금을 주네요. 30년간 매년 배당을 또 늘려와서 25년 넘게 배당을 늘린 배당 귀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우리나라 소학개미 분들 참 공부 많이 하신다 그죠? 배당금이 주당 0.25달러 수준이고 주가와 비교한 배당금 비율,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연 6%가 넘는다고 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지난달에는 소학개미 순매수 종목 4위였는데 한 달 만에 1위로 올라섰고 반면 지난달 순매수 1위였던 엔비디아는 7위로 떨어졌고 2위였던 애플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야, 주식 잘하신다 그죠? 네,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익 실현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금융 강국이 돼야 되는 이유가 산업 강국에서 열심히 핸드폰 차 팔아가지고 버는 달러 수익도 중요한데 금융으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돈을 벌어 오시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BNP 파리바 HSBC 사상 최대 불법 공매도 들켰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불법 공매도를 예전에 그 삼성증권에서 임직원들 계좌에 그 뭐가 잘못 찍혔었잖아요, 그죠? 네, 그 잘못 찍히면서 실제로 주식이 그만큼 46,000주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46,000주로 임직원 계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내 계좌에 13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와 있네 하면서 또 때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증권사의 직원으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죠, 자질. 네, 뭔가 분명히 실수로 들어온 그 부분인데 그게 누가 잘못 이체를 했든 아니면 지나고 보니까 숫자가 잘못 찍힌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때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없는 주식을 때렸으니까 불법 공매도가 되겠죠. 그 외에는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예보에서 물량을 계속 이렇게 민간한데 블락딜이라고 하죠. 이번에 3%를 15,000에 팝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한테 증권사에서 기관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5% 할인, 4% 할인, 경쟁 입찰 비슷하게 가격을 적어내면 보통 마이너스 한 4에서 6% 사이에서 블락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넘어오기 전에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15년, 한 20년 전부터 감독원에서 그걸 이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락딜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미리 때리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 넘어오기 전에 때렸으니까. 근데 결제일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은행 주식을 5만 주를 넘겨받으면 오늘 들어오는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일날 매도를 시차를 배구에서 따지면 시간차 공격이네요. 그죠? 시간차 공격으로 어차피 오늘 들어오는 주식이니까 오후에 들어올 주식을 아침에 판다든지 오후에 장 끝나고도 블락 돌리거든요. 장 끝나고 4시에 어차피 주식을 받을 거니까 미리 때리는. 근데 그게 한 번씩 보면 블락딜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취소가 되면 말 그대로 또 불법 공매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벌써 한 15년 전부터 감독원이 그 주식이 돌아간 그 시간까지 다 체크하면서 잡아서 그걸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에 어떤 또 추가적인 불법 공매도가 있나 저도 궁금했는데 이번에 왕창 잡힌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15일 글로벌투자은행 IB 두 곳이 지난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 동안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일삼은 걸 적발했다고 밝혔네요. 불법 공매도 적발 사상 최장이자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그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로 국내 증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100주 매도해야 되는데 트레이더가 모르고 1000주 매도한다든지 그 실수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합금융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은 처음이라고 했네요.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주요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도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고요. 외국인 공매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인데 통상 주식 매매와 달리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죠. 떨어질 거다 생각해서 내가 2만 원에 1000만 원짜리를 팔아놨다가 만 원이 되면 다시 만 원에 주식을 사면 되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똑같은 수량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어치 매도 때려놨다가 가격이 반토막 나면 같은 수량을 500만 원만 사서 갚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500을 벌게 되는 떨어지는 거에 베팅. 그걸 영어로는 이제 short selling이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하고 피터 린치는 short selling 절대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을 해야 되죠.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입니다. 제한 없는 공매도로는 가격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고요. 여기 표가 나오는데 글로벌 투자은행 A사와 B사 종목이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저렇게 또 때려놓으니까 카카오가 더더욱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유 주식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네요. 보유 주식을 중복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B사는 160억 원어치의 공매도를 때렸는데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이고요.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무차입 공매도 했다고 합니다. 아예 이런 식으로 미리 때려놓고 뒤에 사서 빌려놓는,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많이. 그래서 요런 과징금이 작년에 32억이었고 재작년에 9억, 그전에는 7억. 요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는 아예 또 공매도를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107억 원은 과징금을 때렸네요. BNP 파리바 홍콩 법인이 좀 전에 얘기한 A 업체였네요. 400억 원 정도 무차익 공매도 했고, 홍콩 HSBC도 21년 8월에서 12월 5개월간 그렇게 무차익 공매도를 했네요. 이 법으로 금지된 무차익 공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했더니 BNP 파리바는 부서 간 주식 대여를 고려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했고, 이걸 정말 모르고 했을 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BNP 파리바의 사내 A 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가 B 부서에 50주를 대여해 줬다고 하자. 그런데 두 부서 모두 주식 잔고를 집계할 때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양쪽에서 100주 막 때리고 이랬나 보네요. 예. BNP 파리바는 무차익 공매도 사실을 곧바로 인지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사후에 차입하는 식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HSBC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부터 대신 공매도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미 빌린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산정해서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하네요. 자, 네,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과징금을 왕창 매겨서 응징을 해줘야죠. 미국은 SEC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SEC에서 직접 나와서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 신뢰가 100%인데 이 판이 우리가 얘기했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래 빌려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빌려올 주식을 미리 저렇게 때리고, 이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반칙입니다. 반칙. 우리가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정정당당하게 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칙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큰 반칙을 한 거니까 이런 거를 과징금을 왕창 때리고, 예전에 하이닉스 한 15년 전에 막 잡혀갔었잖아요. 담합을 했다 해가지고 임직원들 미국에서 잡혀가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형사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정말 이 부분은, 공매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공매도는 정말 근절을 해야 되고, 이 그 부분을 어기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임금 인상률 성과급 줄어 작년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공매도를 이 개인들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개인도 할 수 있게끔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 상류시비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확률적으로 매수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승률이 낮습니다. 네, 터질 때 더 많이 터지고 적게 먹고 많이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 상반기 임금 인상률 성과급 주로 작년 절반, 이 부분은 기사를 읽고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릴게요. 경기 불황으로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작년 절반 수준이 2.9%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상용 근로자란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2023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임금 총액이 약 395만 원이네요. 근데 여기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초과 급여는 제외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년보다 2.9% 올랐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임금 인상률이 6.1%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3.2%포인트 낮습니다. 경총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를 둔화 원인으로 꼽았고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인상률은 4%로 작년 4.1%와 비슷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작년 월평균 56만 2천 원에서 올해 54만 원으로 약 4% 감소했기 때문이고 올 상반기의 특별급여액이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지만 최대였던 작년에 비해 줄은 거네요. 업종별 전기, 가스, 전기업의 임금 총액은 올 상반기 9.3%나 올라서 조사 대상 17개 업종 중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전년 상반기보다 2% 감소했지만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약 7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네요. 부럽습니다. 경총은 기업 실적 개선 없이는 성과급 축소로 인한 임금 인상률 둔화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CPI를 보면서 계속 주거비, shelters 거기랑 그다음에 노동자 임금 이 부분이 계속 높았었잖아요. 근데 그 높은 노동자 임금하고 높아진 물가가 YOY이기 때문에 서서히 익숙해지는 겁니다. 물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요. 우리가 어릴 때 뭐 당구비 150원 하다가 300원, 뭐 담배값도 500원 하다가 800원, 1000원, 뭐 지금 한 4,500원 하나요. 올라갈 때 일시적으로 너무 비싸 이제 담배 끊어야지 했다가도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다 똑같았고 1년 지나면 뭐 담배값이 2배로 올랐었는데도 다 똑같잖아요. 물가에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 올라간 물가만큼 결국은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누가 사냐 했을 때 이렇게 인상된 임금을 받는 또 근로자들이 나가서 또 소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주식 시장이 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공시가격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랑 종부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자산가들의 가처분 소득이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한다네요. 방향이나 층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아파트는 항목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 격차에 근거를 남기고 조사자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1989년에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 지난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는 정부는 공시가격 조사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표본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아파트의 층 방향, 조망, 소음 등 공시가격 결정 요인을 등급으로 매겨서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오히려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기사는요. 그 세금 공제 한도 200만 원 오른 연금저축 IRP 활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연말에 그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 세금 혜택을 좀 받아야 내년에 환급을 좀 받을 수 있을 건데 예전에 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IRP가 900만 원이네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네, 납입 한도입니다. IRP는 9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총급여액의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뭐 이렇게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이 16.5%, 이쪽은 13.2%. 네,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 공제 납입 한도 900만 원까지 채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고 건강하신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